여보, 당신이에요?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7년 전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이 눈앞에 서 있었죠. 독일에서 온 의료기기 전문가 이준혁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지만 그 눈빛과 왼손 약지의 수술 흉터는 분명 진우의 것이었습니다. 병원 회의실에서 청소를 하던 수연의 다리가 풀리는 순간 진우의 눈빛이 애원하듯 그녀를 향했습니다. 도대체 죽은 남편이 왜 다른 이름으로, 그것도 남편을 죽이려 했던 강태성 이사장 앞에 나타난 걸까요?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30분. 수연의 손목에서 진동 알람이 울렸습니다. 눈을 뜨기도 전에 오른쪽 어깨가 욱신거리기 시작했죠. 어제 성원대학병원 VIP 병동 대리석 바닥을 닦느라 무리한 탓이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의 축축한 공기가 폐를 무겁게 눌렀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콜록, 콜록. 옆방에서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래가 끓는 소리가 섞여 있었죠. 파킨슨병이 악화되면서 기침도 잦아졌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일어나 시어머니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어르신은 힘겹게 숨을 쉬며 잠들어 계셨어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려 드린 후 수연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텅 빈 선반이 보였습니다. 계란 2개와 김치 조금, 그리고 어제 남은 밥이 전부였죠. 월말이 다가오면서 생활비가 바닥났습니다. 시어머니 파킨슨병 약값으로만 월 180만 원, 반지하 월세 90만 원, 거기에 딸 서윤의 취재활동 지원금까지 더하면 늘 빠듯했습니다. 수연은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48살. 한때는 탱탱했던 피부에 깊은 주름이 패였고 새치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변했죠. 7년 전만 해도 희망으로 반짝이던 눈이 이제는 체념으로 흐릿해졌습니다. 청소 유니폼을 입으며 수연은 오늘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강남 성형외과 원장 자택, 두 번째는 제약회사 임원 자택, 마지막은 성원대학병원 VIP 병동. 세 곳을 돌면 하루 18만 원이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 수연의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청소 일을 7년째 하다 보니 관절이 성할 리 없었죠.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딸을 위해서라도 버텨야 했으니까요. 첫 번째 청소 장소인 강남 성형외과 원장 자택에 도착한 것은 6시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가정부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원장님 내외부는 골프 가셨어요. 10시까지 끝내면 돼요.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청소 도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0평이 넘는 펜트하우스는 수연의 반지하 방 20채를 합친 것보다 넓었죠. 거실 청소를 시작하려는데 서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달 프로포폴 50박스 더 필요해. 병원용 말고 따로. 원장이 아직 집에 있었던 겁니다. 수연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격은 지난번 그대로. 현금으로 준비해. 장소는 문자로 보낼게. 불법 약물 거래였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모른 척하고 조용히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부자들의 더러운 비밀을 알게 되어도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그게 가정부의 첫 번째 규칙이었으니까요. 1시간 반 만에 청소를 끝내고 나온 수연은 두 번째 장소로 향했습니다. 제약회사 임원 자택은 한남동 고급 빌라에 있었죠. 역시 주인은 없었고 수연은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욕실을 청소하던 중 거실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자동 응답기에 메시지가 녹음되기 시작했죠. 전무님, 성원병원 신약 임상시험 건입니다.
이번 달 참가자 모집이 완료됐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상세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원병원. 수연이 오후에 청소하러 가는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임상시험이라는 단어가 왠지 불길하게 들렸지만 수연은 애써 무시했습니다. 점심시간 수연은 편의점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1,500원짜리 김밥 하나와 물. 그게 점심의 전부였죠.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으며 수연은 7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 진우가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초라하지 않았어요. 진우는 성원대학병원 흉부외과 과장이었고 수연은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비록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지만 행복했죠. 딸 서윤이는 의대에 다니고 있었고 가족의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3월 15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진우가 수술 중 심정지로 사망한 거예요. 병원 측은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지만 평소 건강했던 진우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부검을 거부했고 빠르게 화장을 진행했죠. 수연은 의문을 품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수연은 성원대학병원 VIP 병동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냄새가 코를 찔렀죠. 소독약과 약품 냄새가 뒤섞인 그 특유의 냄새.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적응이 안 됐습니다. 청소 카트를 밀고 복도를 걷다가 수연은 3번 수술실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진우가 마지막으로 수술하던 곳이었죠.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수술 중 표시등은 꺼져 있었습니다. 수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줌마, 거기서 뭐해요? 간호사 한 명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쉬었어요. 간호사는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지나갔습니다. 수연은 다시 청소를 시작했죠. VIP 병동을 청소하다가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 달에만 임상시험 참가자 3명이 실종됐대. 쉿, 조심해. 여기 귀가 많아. 간호사들이 수연을 힐끗 보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임상시험 참가자가 실종됐다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병원 지하로 내려가 청소도구를 정리하던 수연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하 약품 창고 한쪽에 접근 금지 표시가 붙은 철문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차가운 기운과 함께 이상한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포르말린 같기도 하고 썩은 고기 같기도 한 역한 냄새였죠. 거기 뭐 하는 거야? 굵은 남자 목소리에 수연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경비원이 서 있었어요. 청소도구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쪽은 출입 금지 구역이야.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경비원의 눈빛이 위협적이었습니다. 수연은 황급히 자리를 떴죠. 퇴근하려고 로비를 지나가는데 낯익은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7년 전 진우의 수술팀에 있던 마취가 간호사였어요. 간호사는 수연을 알아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수연 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간호사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딸 서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퇴근하는 중이야. 무슨 일이니? 엄마, 성원병원 내부 제보자가 나타났어. 병원에서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대. 수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오늘 들은 임상시험 이야기가 떠올랐죠. 무슨 수상한 일?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할게. 엄마 조심해. 그 병원 위험할지도 몰라. 전화를 끊고 수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수연아, 왔니? 네, 어머니. 약은 드셨어요? 진우가 준 약을 먹어야 하는데 어디 뒀는지 모르겠네. 수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이렇게 죽은 아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치매 초기 증상일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 갖다 드릴게요. 수연은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신 후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계란 프라이와 김치, 그리고 된장찌개.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정성을 담았죠. 식사를 하며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수연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꼭 기억해.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이야.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 수연은 서윤이 준 자료를 펼쳐보았습니다. 성원병원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 목록이었죠. 항암제, 치매치료제, 희귀병 신약 등 수십 가지 약물이 시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임상시험 참가자 수가 서류상으로는 1,300명이 넘는데 실제 기록은 훨씬 적었습니다. 수연은 갑자기 오늘 병원 지하에서 맡았던 이상한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이 했던 말도 임상시험 참가자들이 실종됐다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창밖을 보니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지하 창문에 빗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연은 7년 전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진우가 죽던 날도 봄비가 내렸죠. 혹시 진우의 죽음도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까? 병원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수연은 처음으로 그런 의심을 품었습니다. 7년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내일도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청소만 하지 않을 거예요. 진실을 찾아낼 겁니다. 남편의 죽음에 숨겨진 비밀을, 그리고 병원에서 벌어지는 수상한 일들의 실체를 말이죠. 다음 날 저녁 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윤이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집으로 오겠다고 했거든요. 시어머니를 위해 미역국을 끓이며 수연은 어제부터 계속 마음을 짓누르던 불안감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수연아, 국 냄새 좋구나.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파킨슨병 때문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오늘은 컨디션이 괜찮아 보였어요. 어머니, 식탁에 앉아 계세요. 금방 차려드릴게요. 식탁에 앉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수연아, 이 말 꼭 기억해. 어제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연이 국을 떠다드리며 물었죠. 어머니, 혹시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시어머니는 잠시 수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불안함이 서려 있었어요. 저녁 8시 서윤이 도착했습니다. 26살의 딸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죠. 의료 전문 기자로 일하면서 늘 진실을 파헤치는 일에 열정적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서윤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성원병원 임상시험 관련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유령 임상시험이라고 들어봤어? 유령 임상시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짜 임상시험이야. 실제로는 환자가 없는데 서류에는 있는 것처럼 꾸며놓는 거지. 서윤이 마우스를 클릭하자 엑셀 파일이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임상시험 참가자 명단이 있었는데 이상한 점이 한눈에 보였죠. 주민등록번호가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 제보자가 확인해준 내용이야.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서윤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실종자 명단이었죠. 지난 5년간 성원병원 임상시험에 참가했다가 실종된 사람이 127명이야.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야? 아무도 몰라. 병원 측은 중도 포기했다고 주장하는데 가족들은 연락이 완전히 끊겼대.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서윤의 노트북 화면을 힐끗 보시더니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윤이 일어나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약통을 꺼내셨죠. 그런데 수연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약통에 처방전 스티커가 없었던 거예요. 파킨슨병 약은 반드시 의사 처방이 필요한데 말이죠. 어머니, 이 약 어디서 나신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 줬어. 시어머니의 대답이 애매했습니다. 수연이 약통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알약이 일반 파킨슨병 약과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색깔도 더 진했고 크기도 미묘하게 컸습니다. 서윤이 약을 한 알 집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식약이 맞아요? 제조번호도 없네.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약통을 도로 빼앗았습니다. 됐어. 내 약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반응에 수연과 서윤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약통을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가셨죠. 엄마, 할머니가 좀 이상해. 서윤의 말에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어요. 서윤이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혹시 아빠 유품 정리하다가 USB 같은 거 못 봤어? 수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며칠 전 진우의 낡은 서류 가방에서 USB를 발견했거든요. 하지만 암호가 걸려 있어서 열어보지 못했죠. 있긴 한데 암호가 걸려 있어. 수연이 서랍에서 USB를 꺼내왔습니다. 검은색 USB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어요. 서윤이 노트북에 연결하자 암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힌트가 있네. 2017.03 15라고 적혀 있어. 그 날짜를 보는 순간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우가 죽은 날이었으니까요. 아빠 기일이네. 서윤도 숙연해졌습니다. 여러 조합을 시도해봤지만 암호는 풀리지 않았어요. 결국 나중에 다시 시도하기로 했죠. 밤 10시가 넘어 서윤이 돌아간 후 수연은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어르신은 깊이 잠들어 계셨는데 침대 옆 테이블에 일기장이 놓여 있었어요. 평소에는 서랍에 넣어두시는데 오늘은 깜빡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수연은 망설이다가 일기장을 살짝 펼쳐봤습니다. 최근 일기였죠. 오늘도 그 사람이 약을 놓고 갔다. 수연에게는 비밀이다. 진우가 부탁했으니까.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우가 부탁했다고? 진우는 7년 전에 죽었는데 다음 장을 넘겼더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그 사람 목소리가 점점 진우를 닮아간다. 하지만 진우가 아니다. 알고 있다. 그래도 약은 먹어야 한다. 살아야 하니까. 도대체 누가 시어머니에게 약을 주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진우를 닮았다는 걸까요? 수연은 일기장을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이 병원 청소를 하러 갔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소 도구를 가지러 지하 창고에 내려갔는데 어제 접근 금지였던 철문이 살짝 열려 있었던 거예요. 주변을 살피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던 수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긴 복도가 나타났고 끝에는 또 다른 문이 있었죠. 문 앞에 다가가니 안에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들도요. 이번 달 15일에 운반이야.
여느 때처럼 새벽 3시에 검은 상자 준비는 20개 준비됐어. 냉동 상태 유지하고 있고, 냉동 상태? 검은 상자에 뭘 넣어서 냉동하고 있다는 걸까요? 수연이 더 들으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배정훈 행정실장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수연을 노려보고 있었죠. 수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청소도구 찾고 있었어요. 문이 열려 있길래 앞으로 이쪽은 얼씬도 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발견되면 해고입니다. 배정훈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표정에는 분노보다는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슬픔 같기도 하고 후회 같기도 한 복잡한 감정이었죠. 수연이 황급히 자리를 뜨려는데 배정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기심이 화를 부릅니다. 특히 여기서는 3층 창고도 마찬가지예요. 3층 창고. 왜 갑자기 3층 창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경고인지 힌트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VIP 병동을 청소하던 중 수연은 의사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7년 전 박진우 사건 같은 일은 피해야 해. 그때는 정말 아찔했지. 수술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강태성 이사장님이 직접 무마하셨잖아. 아니었으면 병원이 문 닫았을 거야. 수연은 숨을 죽이고 더 들으려 했지만 의사들이 자리를 떴습니다. 강태성 이사장이 진우의 죽음을 무마했다고? 그렇다면 정말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었던 걸까요? 퇴근 시간 수연은 병원 로비에서 또다시 그 마취과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간호사가 먼저 다가왔어요. 김수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병원 앞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간호사는 불안한 듯 계속 주변을 살폈죠. 그날 박진우 선생님 수술 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요? 마취약 용량이 평소의 3배였어요. 제가 확인하려 했는데 위에서 그대로 진행하라고.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비밀을 털어놓는 것 같았어요. 누가 지시한 거예요?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어요. 저도 가족이 있어요. 간호사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어요. 진우의 죽음이 의도적이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수연은 현관문 손잡이를 잡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손잡이 아래쪽에 작은 흠집이 있었는데 분명 어제는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 문을 열려고 시도한 흔적 같았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의자에 찻잔이 2개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누구 왔다 갔어요? 아니, 아무도 안 왔어. 하지만 찻잔 중 하나에는 아직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있었죠. 시어머니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시는데 말이에요. 밤이 깊어가는데 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진우의 죽음, 병원의 비밀,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오늘 들은 모든 이야기가 퍼즐 조각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죠.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래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겁니다. 7년이 걸렸지만 이제 그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으니까요. 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우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파헤칠 거예요. 병원이 숨기고 있는 모든 비밀을 말이죠. 사흘 후 아침 수연에게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 청소 담당자였죠. 김수연 씨, 오늘 오후에 이사장실 특별 청소가 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오세요. 강태성 이사장실 청소라니.
평소에는 전담 직원만 출입하는 곳이었는데 왜 갑자기 자신을 부르는 걸까요? 수연은 불안하면서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오후 2시 수연은 병원 최상층에 있는 이사장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는 비서가 서 있었어요. 이사장님은 회의 중이십니다. 4시까지 청소를 끝내주세요. 2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수연은 청소 도구를 들고 이사장실로 들어갔죠. 사무실은 150평이 넘는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창이었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먼지를 닦으며 수연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의료 관련 상장들이 걸려 있었죠. 그런데 책상 옆 금고가 반쯤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주변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떨리는 손으로 금고 문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파일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죠. 특별관리 환자 극비. 파일을 열자 첫 페이지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진우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2017년 3월 15일 박진우 제거 계획 마치 과다 투여. 실행 완료. 손이 떨려서 파일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진우가 조사하던 임상시험 조작 증거들이었습니다. 항암제 임상시험 데이터를 조작해서 효과가 없는 약을 승인받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죠. 박진우, 내부 고발 시도, 즉각 제거 필요. 수연은 황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더 끔찍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실종된 임상시험 참가자들의 명단도 있었습니다. 정확히 127명. 서윤이 조사한 숫자와 일치했죠.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재빨리 파일을 제자리에 놓고 금고를 닫았어요. 막 청소하는 척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배정훈 실장이었죠. 배정훈은 수연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피로감 같기도 하고 슬픔 같기도 한 복잡한 감정이었죠. 청소는 다 끝났나요? 거의 끝났습니다. 배정훈이 금고 쪽을 흘끗 보더니 다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기심이 화를 부릅니다. 특히 여기서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죠. 3층 창고도 조심하세요. 또 3층 창고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는 분명 경고가 아니라 힌트처럼 들렸어요. 배정훈이 나가고 수연은 서둘러 청소를 마쳤습니다. 이사장실을 나오며 수연은 3층으로 향했습니다. 창고는 복도 끝에 있었는데 직원 전용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죠.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자 선반들이 나타났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서류 상자들이 쌓여 있었죠. 상자마다 연도가 적혀 있었는데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있었습니다. 2017년 상자를 찾아 열어봤더니 충격적인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해에 진행된 모든 임상시험 기록이었는데 빨간 펜으로 수정된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실패한 결과를 성공으로 바꾸고 부작용을 은폐한 흔적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실험체 처리 계획이라는 문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임상시험에서 사망한 환자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시체를 의료 폐기물로 위장해서 소각했다는 내용이었죠. 그 숫자가 89명이었습니다.
수연은 중요한 문서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경비원이었습니다. 수연은 황급히 상자를 닫고 청소 도구를 들었죠. 청소하고 있어요. 3층 창고는 청소 구역이 아닌데? 배정훈 실장님이 청소하라고 하셨어요. 경비원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수연을 바라보다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실장님, 3층 창고에 청소 아주머니가 있는데 실장님이 지시하셨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무전기에서 배정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지시했다. 그냥 두고 와. 경비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러났습니다.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배정훈이 왜 자신을 도와주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찍어온 사진들을 컴퓨터에 옮겼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보니 더 끔찍했어요. 진우가 이 모든 걸 알아채고 고발하려다 죽임을 당한 거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새 약통을 들고 계셨죠.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약 타러 갔다 왔어. 하지만 약통에는 여전히 처방전 스티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났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온 게 분명했죠. 저녁을 먹은 후 수연은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누가 정기적으로 찾아오나요? 시어머니의 손이 순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누가 오겠니? 그날 밤 수연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는 척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오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새벽 2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수연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죠. 낮은 목소리들이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15분쯤 지나자 다시 발걸음 소리가 났고 현관문이 닫혔어요. 수연은 조용히 일어나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한 남자가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둠 속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가 왠지 낯익었어요. 왼쪽 다리를 살짝 절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묘하게 익숙했죠.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서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 오늘 저녁에 만나자. 그날 오후 병원에서 청소를 하던 수연은 또 이상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 봉고차가 도착했는데 거기서 검은 비닐에 쌓인 커다란 물체들을 내리고 있었어요. 모양이 사람 같아 보였지만 확실하지 않았죠. 저건 뭐예요? 옆에서 청소하던 동료가 물었습니다. 수연도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의료 폐기물인가? 하지만 의료 폐기물 치고는 너무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실은 카트가 향한 곳은 바로 지하의 그 접근 금지 구역이었죠. 퇴근 시간이 되자 수연은 일부러 천천히 짐을 챙겼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다 떠나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접근 금지 구역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들도요. 오늘 것까지 합치면 총 몇 개야? 89개. 계획대로야. 89. 바로 문서에서 본 사망자 수와 같았습니다. 수연은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그 검은 비닐 안에.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은 재빨리 기둥 뒤에 숨었죠. 2명의 남자가 나왔는데 한 명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운반이야. 그때까지 모든 증거를 없애야 해. 그들이 사라진 후 수연은 떨리는 다리로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확실했어요.
병원이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고 그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있었죠. 집에 도착하니 서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딸에게 오늘 찍은 모든 사진을 보여줬어요. 서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이건 살인이야. 조직적인 살인. 그리고 아빠도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실의 일부를 알게 됐지만 동시에 엄청난 위험에 빠진 것도 알고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두 사람의 심각한 표정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너희들도 이제 알게 됐구나. 수연과 서윤은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진우가 죽기 전에 나한테 말했어. 병원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자기가 그걸 막으려다 표적이 됐다고.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다렸어. 진실이 드러날 날을. 그날이 이제 온 것 같구나. 일주일 후 병원에 특별한 손님들이 온다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독일 의료기기 박람회 참가단이 병원을 방문한다는 거였죠. 수연은 VIP 병동 전체를 완벽하게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독일에서 의료기기 전문가가 오는데 우리 병원과 큰 계약을 할 예정이거든요. 청소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청소 준비를 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난주에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들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방문 당일인 월요일 아침, 병원은 평소와 달리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간호사들은 새 유니폼을 입었고 의사들도 평소보다 더 정돈된 모습이었죠. 수연은 회의실 유리창을 닦으며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 리무진 한 대가 병원 정문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 중 한 명이 수연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안경을 쓴 남자였는데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의 걸음걸이가 왠지 낯익었습니다. 왼쪽 다리를 살짝 절고 있었는데 바로 시어머니를 찾아오던 그 사람과 같은 걸음걸이였어요. 이준혁 박사님이십니다. 독일에서 오신 의료기기 전문가죠. 옆에서 청소하던 동료가 설명했습니다. 이준혁이라. 수연은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어요. 1시간 후 수연이 회의실 청소를 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회의가 잠시 쉬는 시간이라 회의실은 비어 있었죠. 그런데 구석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준혁이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이준혁의 눈이 크게 떠졌다가 재빨리 시선을 돌렸죠. 하지만 수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당황과 그리움을요.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저를 아시나요? 이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수연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왼손을 봤죠. 약지에 오래된 수술 흉터가 있었습니다. 진우가 의대생 때 실습 중에 다쳤던 바로 그 흉터와 똑같은 위치예요. 여보. 수연의 입에서 나온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이준혁의 몸이 굳어졌어요. 그는 재빨리 주변을 살핀 후 수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화장실로 가요. 지금 당장. 두 사람은 복도 끝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준혁이 문을 잠그자마자 수연은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수염과 안경에 가려져 있었지만 코의 모양, 입술의 선, 그리고 귓불의 작은 점까지 모든 게 진우와 같았습니다. 정말 당신이야? 어떻게? 7년 동안 어디에?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준혁, 아니 진우가 수연을 꼭 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설명할게.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7년 전 그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정신을 잃었어. 마취약 과다 투여였지. 심정지가 왔는데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어. 병원에서 날 죽은 걸로 처리하려는 걸 알았지. 간호사 한 명이 몰래 도와줘서 병원을 빠져나왔어. 수연은 진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독일로 도망쳤어. 그곳에 아는 의사가 있어서 새 신분을 만들어줬지. 의료기기 분야를 다시 공부해서 전문가 자격을 얻었고, 이준혁이라는 이름으로 7년을 살았어. 왜 연락하지 않았어? 수연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강태성이 너와 서윤이를 감시하고 있었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너희가 위험해질 거였어. 그래서 어머니께만 몰래 약을 전달했어. 정식 루트로는 구할 수 없는 특수 치료제였거든. 시어머니를 찾아오던 사람이 정말 진우였던 겁니다. 수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기쁨과 분노, 안도와 배신감이 뒤섞였죠. 이제 왜 돌아온 거야? 복수하려고. 아니, 정의를 실현하려고. 7년 동안 증거를 모았어. 강태성의 모든 비리를 폭로할 거야. 진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가 연락할 방법이야. 병원 옥상 화단 3번째 화분 밑에 메모를 숨기면 내가 확인할게. 그때 밖에서 누군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준혁 박사님, 회의 시작합니다. 진우는 수연을 보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아직은 위험해. 모르는 척 해줘.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가 먼저 화장실을 나갔고 수연은 5분 후에 나왔죠.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수연의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수연은 회의실 밖에서 청소를 하며 아내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강태성 이사장과 진우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준혁 박사님의 제안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독일 제약회사가 우리 병원에 투자한다니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임상시험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강태성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투자도 어렵습니다. 팽팽한 신경전이 느껴졌습니다. 진우가 강태성을 시험하고 있는 거였어요. 미끼를 던지며 반응을 살피는 거죠.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수연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3번째 화분 밑을 확인하니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내일 새벽 2시 병원 지하. 증거를 확보할 거야. 위험하니 오지 마. 하지만 수연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7년 만에 만난 남편을 또 혼자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수연을 보자마자 물으셨어요. 만났니? 수연은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으셨죠. 다 알고 있었어. 진우가 살아있다는 것도, 널 지키기 위해 숨어 지냈다는 것도. 어머니, 미안하다. 너한테 숨겨서. 하지만 진우가 간곡히 부탁했어. 너와 서윤이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7년 동안 혼자 비밀을 지켜온 고통이 느껴졌어요. 저녁 식사 후 서윤이 집에 왔습니다. 긴급한 소식이 있다고 했죠. 엄마 병원에서 대규모 증거인멸을 준비하고 있대. 다음 주까지 모든 서류를 소각할 계획이래. 수연은 진우가 내일 새벽에 증거를 확보하러 간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서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수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살아있어. 서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뭐라고요? 엄마 지금 무슨... 수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진우가 이준혁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것, 7년 동안의 사정, 그리고 복수 계획까지. 서유는 충격에 휩싸여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가 정말 살아있다고? 세 여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엉킨 눈물이었죠. 밤 11시 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에 진우가 위험한 일을 하러 간다는 생각에 불안했어요. 결국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혼자 가게 둘 수는 없다고. 새벽 1시 30분 수연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까지는 30분이면 충분했어요. 텅 빈 거리를 걸으며 수연은 7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진우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던 그날 아침, 평소와 달리 오래 안아주며 말했었죠. 사랑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진우는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던 거였죠. 병원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수연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 정각 한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진우였습니다. 왜 왔어? 위험하다고 했잖아. 혼자 보낼 수 없었어. 7년이면 충분해. 진우는 잠시 수연을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같이 가자. 조심해야 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7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된 부부는 이제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요. 지하 복도는 차가운 형광등 빛만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연과 진우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접근 금지 구역으로 향했죠. 진우가 작은 손전등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CCTV 사각지대야. 내가 며칠 동안 동선을 파악했어. 두 사람은 철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진우가 주머니에서 전자카드를 꺼냈어요. 어디서 구한 거야? 협조자가 있어. 나중에 설명할게. 철문이 열리자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끝에는 또 다른 문이 있었는데 거기서 희미한 기계음이 들렸죠. 진우가 문에 귀를 대고 잠시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없어. 들어가자. 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냉동고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안에는 검은 비닐에 쌓인 물체들이 가득했어요. 수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닐 밖으로 사람의 손이 보였거든요. 이게 실종된 임상시험 참가자들이야.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수연도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냉동고 뒤에 숨었어요. 문이 열리고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내일 새벽에 다 옮기는 거 맞지? 응. 소각장으로 바로 이송해. 흔적도 남기지 말라고 했어. 남자들이 나간 후 진우는 수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오늘 밤에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해. 두 사람은 서둘러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파일 캐비닛에서 서류들을 찾아 촬영하고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USB에 복사했죠. 그러던 중 수연이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이것 봐. 문서에는 임상시험 참가자 1300명 현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실종 127명, 사망 확인 89명, 그리고 나머지는 처리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처리 중이라니.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진우가 다른 문서를 뒤적이다가 병원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비밀 시설들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지하 3층에 특별병동이라는 곳이 있었죠. 가보자. 거기에 뭔가 있을 거야. 하지만 수연은 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너무 위험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 두 사람 사이에 잠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진우와 안전을 걱정하는 수연의 갈등이었죠. 일단 여기서 나가자. 증거는 충분히 모았어. 수연의 말에 진우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밖으로 나오려는데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어요. 누군가 우리를 발견한 것 같아. 뛰어.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죠. 비상구를 통해 주차장으로 나온 두 사람은 진우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가면 안 돼. 추적당할 거야. 진우는 차를 몰고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 공원은 텅 비어 있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수연의 질문에 진우는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에 모든 증거가 있어. 내일 기자회견을 열 거야. 하지만 강태성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아. 그래서 너와 서윤이는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해.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7년을 기다렸어. 이제 함께 싸울 거야. 진우는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웠던 손이 서로의 온기로 따뜻해졌죠. 다음 날 아침 수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서윤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큰일 났어. 병원에서 할머니를 데려갔어. 수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왜? 갑자기 위독하다면서. 근데 이상해. 할머니는 어제까지 괜찮으셨는데. 수연은 즉시 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진우도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인질로 잡은 거야. 내가 뭔가 알아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 오전 10시 수연과 서윤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VIP 병동 특실에 입원해 있었어요. 병실 앞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죠. 면회는 안 됩니다. 환자 보호자인데요. 죄송합니다. 의사 지시입니다. 그때 배정훈 실장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배정훈은 수연을 빈 진료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조용히 있으면 어머니는 안전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이게 병원이 하는 일입니까? 환자를 인질로 잡는 게? 배정훈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전 제 아들도 임상시험에 참여했다가 배정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배정훈도 피해자였던 거죠. 그런데 왜 강태성을 돕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가족을 지키려면. 하지만 이제는 한계예요. 배정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수연에게 건넸습니다. 3층 창고 비밀번호예요. 거기 가보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배정훈이 나간 후 수연은 서윤과 함께 3층 창고로 향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이미 진우가 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배정훈이 연락했어. 자기도 이제 협조하겠다고. 창고 안에는 수많은 서류 상자들 외에도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진우가 컴퓨터를 켜자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어요. 이건 지난 10년간의 모든 임상시험 데이터야. 서윤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언론사 리스트도 있어요. 강태성이 매수한 기자들 명단이에요. 검찰과 경찰 명단도 있어. 증거는 생각보다 훨씬 방대했습니다. 강태성의 비리는 병원을 넘어 사회 전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수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김수연 씨죠? 전 최영철이라고 합니다. 전 검찰 의무관이었어요. 무슨 일이시죠? 7년 전 박진우 의사 사건을 조사했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CCTV 원본을 보관하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전화를 끄는 수연은 진우와 서윤을 봤습니다. 이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서윤의 물음에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혼자서는 못해.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그리고 진실을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한다면 가능해. 그 순간 창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태성이 부하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다들 여기 모여 있었군요. 편하네요. 강태성의 차가운 미소가 섬뜩했습니다. 이제 진짜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강태성이 창고 안으로 들어오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경비원 4명이 서 있었죠. 수연은 본능적으로 진우와 서윤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어머니를 놓아주세요. 이건 불법이에요. 강태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불법이라고요? 제가 이 병원의 법입니다. 그때 배정훈이 뒤늦게 창고에 들어왔습니다. 강태성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죠. 이 사장님 여기는. 배 실장, 당신이 이들을 도왔군요. 강태성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배정훈은 고개를 숙였지만 곧 다시 들어올렸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제 아들도 당신들이 죽였어요. 아들이 약해서 죽은 거지. 임상시험은 원래 위험한 법이야. 배정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고 있었죠. 강태성은 서류들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검찰도 경찰도 언론도 다 내 편이야. 진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염과 안경을 벗어던지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죠. 박진우. 강태성의 눈이 순간 크게 떠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여유를 되찾았어요. 살아있었군. 그때 확실히 처리했어야 했는데 7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때 수연의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는 병원이라고 떴죠. 여보세요? 김수연 씨, 어머님이 갑자기 위독해지셨어요.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강태성이 비열한 미소를 지었어요. 선택하세요. 어머니를 살릴 건가, 정의를 추구할 건가?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의 눈에도 고통이 서려 있었죠. 서윤이 엄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가야 해요. 세 사람이 창고를 나가려 하자 강태성이 말했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최고의 신약으로 치료해 주겠소. 하지만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위협은 분명했습니다. 가족이 돌아서려는 순간 배정훈이 갑자기 외쳤어요. 잠깐.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배정훈의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떴어요. 방금 이사장님이 하신 말씀 다 녹음했습니다. 협박과 살인 교사 인정이죠. 강태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경비원들에게 손짓하자 그들이 배정훈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배정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클라우드에 업로드했어요. 절 해치면 자동으로 언론사에 전송됩니다. 순간 창고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가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기자들이 병원 로비에 몰려왔어요. 서윤이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제가 이미 제보했어요. 병원 지하의 시신들 사진도 함께요. 강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창고를 빠져나갔고 경비원들도 따라갔죠. 수연과 가족은 서둘러 시어머니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VIP 병동 특실에 도착하니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수연은 의사의 팔을 잡았어요. 뭘 투여한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됐죠? 의사는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때 진우가 링거액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실험 약물이야. 당장 빼. 의료진이 망설이자 진우는 직접 링거를 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방에서 약을 꺼내 투여했죠. 내가 독일에서 가져온 해독제야. 이걸로 안정될 거야. 10분이 지나자 시어머니의 혈압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진우를 보자 희미하게 웃었죠. 진우야, 이제야 다 함께 있구나. 가족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영철이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죠. 박진우 씨, 드디어 만나는군요. 최영철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7년 전 수술실 CCTV 원본입니다. 마치 과다 투여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죠. 진우가 USB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그때는 압력이 너무 셌어요. 하지만 양심을 계속 속일 수는 없었죠. 그때 서윤이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뉴스 속보예요. 검찰이 병원 압수수색을 시작했대요. TV를 켜자 병원 앞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검찰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취재진이 몰려 있었죠. 성원병원 대규모 의료 비리 의혹, 검찰 정격 압수수색. 자막이 화면 아래를 흘렀습니다. 강태성이 검은 승용차에 타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도주하는 것 같았죠. 배정훈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결연했어요. 제가 검찰에 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증언할게요. 그는 수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일찍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정훈도 피해자였고 이제라도 바른 선택을 한 거니까요. 저녁이 되자 병원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됐습니다.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고 의료진들이 줄줄이 연행되었죠. 그 중에는 7년 전 진우의 수술에 참여했던 의사들도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 뉴스에서 또 다른 속보가 나왔어요. 강태성 이사장 공항에서 긴급 체포. 화면에는 수갑을 찬 강태성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이제 초췌해 보였죠. 시어머니가 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났구나. 7년이 걸렸지만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연과 서윤도 손을 포겠어요. 네 사람의 손이 하나로 모였죠. 밤이 깊어가는데 병실 창밖으로 별들이 보였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남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싸움도 계속되어야 했죠. 하지만 적어도 오늘 첫 번째 싸움에서는 이겼습니다. 진실의 힘으로, 그리고 서로를 믿는 가족의 힘으로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수연은 병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임상시험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 여자가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아들의 죽음도 밝혀질 것 같아요. 수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정의를 위한 긴 여정의 첫걸음을 뗀 것뿐이었죠.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했으니까요. 강태성이 체포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병원은 검찰의 통제하에 있었고 매일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었죠. 수연은 시어머니가 퇴원한 후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저녁 8시에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수연 씨죠? 배정훈입니다. 자정에 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나와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정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연은 불안했지만 약속 장소로 나가기로 했죠. 진우와 서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자정, 병원 지하 주차장은 음산한 분위기였습니다. 형광등 몇 개만 켜져 있었고 차들은 거의 없었어요. 배정훈이 기둥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더 짙어져 있었죠. 왜 이런 곳에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수연의 질문에 배정훈은 주변을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감시당하고 있어요. 강태성은 체포됐지만 그의 조직은 살아 있습니다. 진우와 서윤도 도착했습니다. 배정훈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걸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봉투 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년의 사진이었죠. 배정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아들 준서예요. 3년 전 백혈병 진단을 받았죠. 배정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강태성이 신약을 준다고 했어요. 독일에서 개발 중인 특효약이라고. 대신 조건이 있었죠. 병원 비리를 묵인하고 도와달라고. 수연은 배정훈의 손이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걸 봤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고 있었어요. 준서는 임상시험에 참여했어요. 처음엔 좋아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6개월 후 배정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서는 어떻게 됐나요? 죽었어요. 약물 부작용으로. 하지만 병원은 백혈병 악화로 기록했죠. 배정훈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진짜 이유예요. 7년 동안 병원에서 진행된 모든 불법 임상시험 데이터입니다. 제가 비밀리에 보관했던 거예요. 진우가 서류를 살펴보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1300명이 넘는 피해자 명단이에요. 정확한 사망 원인도 다 기록되어 있고 배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종자 127명, 확인된 사망자 89명,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피해자가 있어요. 지하 3층 비밀병동에 43명이 갇혀 있습니다. 수연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갇혀 있다니요.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서가 죽고 나서 계속 악몽을 꿨어요. 아이가 날 원망하는 꿈을. 배정훈은 주머니에서 카드키를 꺼냈습니다. 지하 3층 비밀병동 출입 카드예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아직도 경비가 있을 겁니다. 진우가 카드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돕는 거죠? 배정훈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속죄예요. 준서에게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에게. 네 사람은 지하 3층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지하 2층까지만 갔기 때문에 비상계단을 이용해야 했죠.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온도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지하 3층 철문 앞에 도착했을 때 예상대로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경비원은 의자에 앉은 채 잠들어 있었어요. 수면제를 탔을 거예요. 제가 미리 준비했습니다. 배정훈이 설명했습니다. 카드키를 대자 철문이 열렸죠. 안으로 들어가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양쪽으로 병실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각 방마다 환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대부분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수연은 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는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누워 있었어요. 차트를 보니 2021년부터 여기 있었다고 적혀 있었죠. 3년이 넘게 갇혀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을 왜 가둬둔 거죠? 서윤의 질문에 배정훈이 대답했습니다. 실험 실패 사례들이에요. 죽이기엔 증거가 남고 놓아주면 비밀이 탄로날 테니까. 진우는 의료기기들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최소한의 생명 유지 장치만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치료가 아니라 방치죠. 그때 한 병실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 달려가 보니 한 남자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그의 손을 잡았어요. 곧 구해드릴게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배정훈이 USB를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환자들의 의료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강태성이 해외 계좌로 빼돌린 돈이 3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 증거도 있어요. 서윤이 즉시 사진과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려야 했으니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수연이 전화를 꺼내려 하자 배정훈이 막았습니다. 아직이에요. 내일 새벽 6시에 모든 증거가 인멸될 계획이 있어요. 지금 신고하면 증거를 없앨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진우가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4시간 안에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환자들을 대피시켜야 해요. 배정훈이 또 다른 정보를 꺼냈습니다. 사실 한 가지 더 있어요. 박진우 선생님, 7년 전 수술실 CCTV 원본 말고도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모두가 배정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강태성이 직접 지시하는 음성이 녹음된 파일이에요. 선생님을 죽이라는 명령이 담겨 있죠.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7년 만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진짜 증거를 마주한 거였어요. 새벽 3시, 4사람은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구조 계획을 세웠죠. 배정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전 6시 정각, 제가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모든 걸 고백하고 자수할 거예요. 수연은 배정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함과 함께 해방감이 보였어요. 준서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배정훈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아이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붉은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죠.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날 날이요. 새벽 5시 서윤의 특종 보도가 온라인에 먼저 공개되었습니다. 성원병원 지하 비밀병동 43명 감금 피해자 발견이라는 제목과 함께 충격적인 사진들이 올라왔죠. 순식간에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병원 앞에는 취재진이 모이기 시작했고 구급차와 경찰차들이 줄지어 도착했습니다. 수연은 지하 3층에서 환자들을 대피시키는 것을 도우며 안도감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조심해서 옮겨요. 이분들은 3년 넘게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았어요. 의료진들이 조심스럽게 환자들을 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젊은 여자가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살아있을 줄 몰랐어요.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수연도 울컥했습니다. 오전 6시 정각 배정훈이 병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그를 향했죠. 배정훈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성원병원 행정실장 배정훈입니다. 지난 7년간 병원에서 자행된 모든 비리에 가담했음을 고백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배정훈은 천천히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강태성 이사장의 지시로 불법 임상시험을 묵인했고 피해자들을 은폐하는 데 협조했습니다. 제 아들도 그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배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USB를 들어보이며 말했죠.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1,300명의 피해자 명단, 3천억 원의 횡령 증거, 그리고 박진우 의사살인 교사 녹음 파일까지. 그 순간 법정에서는 강태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강태성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죠. 하지만 법정 TV에서 배정훈의 기자회견이 생중계되자 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방금 결정적 증거와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법정문이 열리고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7년 만에 법정에 선 진우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증언석에 섰어요. 저는 박진우입니다. 2017년 3월 15일 강태성의 지시로 수술 중 마취약 과다 투여를 당했습니다. 진우는 차분하게 그날의 일을 증언했습니다. 법정은 숨죽여 들었죠. 그리고 최영철이 제출한 수술실 CCTV 원본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마취가 의사가 평소의 3배가 넘는 약물을 투여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수술실 밖에서 강태성이 지켜보는 모습도 포착되어 있었죠. 이에 있습니다. 조작된 영상일 수 있습니다. 강태성의 변호사가 외쳤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 원본이 맞다는 확인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이 시작되었습니다. 30명이 넘는 유가족들이 줄지어 법정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가족을 잃은 아픔을 토로했습니다.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손자는 20살이었어요. 희귀병 치료한다고 임상시험에 참여했다가 시체도 못 찾았습니다. 법정 안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판사도 안경을 벗고 눈을 닦았죠. 오후 2시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강태성에게 살인 교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태성은 고개를 떨구었고 곧바로 수갑이 채워졌어요. 피고인 배정훈은 자수와 수사 협조를 참작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배정훈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후회가 동시에 떠올랐죠. 재판이 끝난 후 수연과 진우, 서윤은 법원 앞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7년간의 기다림과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수연의 말에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다시 시작이야.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퇴원했습니다. 가족들은 오랜만에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시어머니가 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이제 숨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7년 동안 어머니 앞에서도 죽은 척해야 했던 고통이 떠올랐죠. 서윤이 밝게 말했습니다. 아빠, 의사 면허 회복 신청했어? 응, 특별 복권 절차를 밟고 있어. 공익 제보자 우대 정책 덕분에 빨리 처리될 거래. 일주일 후 수연은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가족 모임에서 의료 감시 시민단체를 만들자는 것이었죠.
김수연 씨가 대표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해주세요. 수연은 진우와 상의한 후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생명과 정의라는 이름의 시민단체가 탄생했죠. 한 달 후 진우는 의사 면허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대형 병원이 아닌 작은 동네 의원을 열기로 했어요. 돈보다 생명을 우선하는 진짜 의사가 되고 싶어. 개원식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배정훈도 조용히 찾아와 화환을 놓고 갔죠. 화환에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번 사건 보도로 언론상을 받았습니다. 26살의 나이에 탐사보도 대상을 받은 최연소 기자가 된 거죠. 엄마 아빠 덕분이야. 정의를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수연은 성원병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병원 이름이 바뀌어 있었고 투명 경영을 약속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병원 로비에는 피해자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1300명의 이름이 새겨진 검은 대리석 앞에서 수연은 잠시 묵념했죠. 1년 후 봄 가족들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 바닷가에서 수연은 진우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고 돌아와줘서 미안해. 7년이나 혼자 두고 괜찮아요. 이제 영원히 함께 할 테니까. 시어머니와 서윤도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들렸죠. 저녁 무렵 진우가 가족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늘로 정확히 8년이야. 내가 죽은 줄 알았던 그날로부터. 모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고 했지? 비록 오래 걸렸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했어. 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병원은 개혁되었고 피해자들은 전액 배상받았습니다. 강태성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피해자 지원 기금이 되었죠. 지하 비밀병동에 갇혀있던 43명도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연이 운영하는 시민단체는 이제 전국적인 조직이 되었습니다. 의료 비리를 감시하고 피해자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수연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온다. 포기하지 않는 한 진실의 빛은 어둠을 이긴다. 우리 가족이 증명했듯이 지금까지 한 가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